뭐라고 첫 마디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50대의 남성이며 오늘 제대로 욕을 먹을 각오로 이렇게 썰맘 채널에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고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정신병에 걸린 사람처럼 저는 바쁘게 살았어요. 누군가 저를 보면 책임감이 많다,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지도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죠. 저는 그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언젠가 제 인생을 전시해놓고 보면 최고의 걸작이 걸려있기를 바랬습니다. 승부욕도 높았고 다른 사람보다 아래에 있는 건 참을 수 없었죠. 그래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과감하게 투자했지만 철저하게 득실을 따지는 인간이었죠. 인간도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말은 아끼는 내 직원들, 내 회사 이랬지만 저는 그들을 기계의 부품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진짜 최악이죠?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악착 같았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영 마인드가 가족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사촌동생을 회사에 취직시켜달라고 했을 때였습니다. 저 역시도 몇 번이나 봤던 사이였고 취직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다는 것도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공무원 시험 준비만 7년을 하고 이제 취직이 불가능한 나이가 되니까 아는 사람 통해서 낙하산으로 들어오겠다고? 어머닌 제 성격을 아시기에 최대한 부드럽게 설득했죠. 걔도 오죽하면 그러겠니. 너도 동생이라고 어릴 때는 같이 놀고. 나도 오죽하면 이렇게 말을 할까. 회사가 놀이터야? 어릴 때 같이 놀았다는 게 왜 회사를 들어오는 이유가 돼? 엄마, 자그마치 7년이야. 그 새끼한테 내가 그냥 취업 준비하라는 말 수없이 했었어. 자격증 따서 우리 회사 들어와도 된다는 말까지 했다고. 근데도 경찰인지 소방인지 준비한다면서 노량진에서 무려 7년을 부모 등골 빨아먹고 살았어. 경력도 없고 그 흔한 아르바이트도 한번 안 해본 그런 놈이 뭘 할 수 있는데. 이제 부모 등골이 아니고 내 등골 빼먹겠다는 거잖아. 피 좀 섞였다고. 내가 왜 그런 패급을 내 회사에 들여? 패급? 너 말을 왜 그렇게 함부로 해? 아무리 그래도 네 동생이야. 공부머리도 없고 일머리도 없는 놈 들여와서 내 피 같은 월급 주느니 차라리 국어라는 거지한테 적선하는 게 100배 나을 거라는 말이야. 이렇게 하나둘 받아주면 회사가 가족 같은 회사가 되는 거라고. 그리고 엄마가 이런 식으로 말해준다 뭐한다 이러니까 애가 정신 못 차리고 믿을 구석이라는 게 생긴 거야. 알긴 알아? 적어도 엄마한테 부탁하기 전에 자격증이 뭐가 필요하고 얼마나 배워야 하는지라도 나한테 물었어봐.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인간 그 비슷한 취급은 해줬을 거야. 양심도 없는 새끼가. 에휴, 매정한 것. 들어주는 신용이라도 하든가. 왜 그렇게 못된 말을 하니? 좋아. 그럼 엄마 봐서 경비로는 써줄 수 있어. 근데 걔가 하겠대? 절대 안 할걸. 회사에서 모니터 보면서 앉아있는 일 하고 싶은데 이러는 게 그게 인간이야, 엄마. 인간들은 하나를 주면 둘을 안 준다고 지랄을 한다고. 아휴, 됐어, 그만해라. 그럼 그냥 나랑 말을 맞춰. 회사가 어렵다고 할 테니까 직원을 안 뽑는다. 뭐 그런 식으로도 괜찮고. 왜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너 정말 너 엄마한테도 그럴 거야? 엄마가 회사 들어가고 싶다고 해도 그럴 거냐고. 엄마도 경비 일해야 되니? 그래? 엄마? 엄마는 청소일해. 아우,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네. 어쩌다가 저런 성격이 됐어, 어쩌다가. 글쎄요, 저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못하겠더군요. 저는 아래로 동생만 둘이 있었고 아버지는 심장병으로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성장 과정도 무난한 편이었죠. 아버지는 가정적인 분이었고 어머니는 유쾌하셨어요. 가정 형편도 평범했기에 돈 문제로 다투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사이도 좋았으니 그걸 보고 자란 동생들도 무던한 성격으로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꼴찌에서 2, 3등을 다퉈도 웃으며 성적표를 들이밀곤 했었죠. 하지만 저는 좀 달랐습니다. 마치 매끈한 나무 위에 툭 튀어나온 삐뚤어진 모처럼 가족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잠도 못 자고 머리를 책상에 박을 정도로 승부욕이 넘쳤습니다. 친구들 역시도 마음이 아닌 머리로 사귀는 정도였죠. 필요에 의해서 만나서 떠들었고 필요가 없으면 가차없이 연락을 끊어냈습니다. 그게 저였고 저는 불편하지 않았어요. 제게 죽일 놈, 치사한 놈, 의리도 없는 놈 이렇게 이를 갈던 것들이 아쉬울 때 연락하는 게 저였으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에 자연스럽게 실증이 났습니다. 때문에 결혼도 늦게 했죠. 솔직히 결혼이라는 걸 할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라며 애원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궁암이 재발하고 전이 되면서 더는 손을 쓸 수가 없었을 때였죠. 어머닌 제 손을 잡고 늘 습관처럼 이야기했던 걸 또 말씀하시더군요. 죽기 전에 결혼하라는 말은 더는 못해. 이제 곧 죽을 테니까. 근데 그래도 나 죽어도 너는 약속한 건 지키잖니. 약속해. 결혼은 꼭 하겠다고. 또 그 소리야? 엄마, 결혼을 할 필요가 없는데 무슨 이득이 있다고. 먼저 간 너희 아버지, 그 사람이 꼭 너 같았어. 넌 가족들이랑 네가 안 닮았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은 처음 들어서 약간 놀라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나랑 비슷하다는 거야? 어디가? 얼굴? 넌 모를 거다. 네가 아주 어릴 때니까. 그 사람도 너처럼 이성적이고 차갑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칼 같고 승부욕도 강한 사람이었지. 내가 그 당시에 시집살이 한 번을 안 한 것도 그 사람 성격 때문이었어. 시부모님들이 나한테 오히려 미안해했을 정도니까. 아빠가? 에이, 아빠가 그랬다는 건 좀 상상이 안 간다. 그래도 결혼하고 나랑 만나고 또 너 낳고 네 동생들 태어나고 아주 천천히 바뀌더라. 가르쳐주면 바뀌더라고. 난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리고 결혼이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나 조건도 보고 또 그때 어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거 보지 말고 너랑 성격 딱 반대인 사람 만나.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랑 반대인 사람으로 골라. 알았니? 멍청한 여자? 그래, 멍청한 여자. 이 엄마 같은 사람 말이다. 약속해. 아니면 엄마 눈 편히 못 감아. 아무리 그래도 약속해 제발. 응? 아휴, 알았어요. 약속해요. 결혼하는데 조건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나랑 성격 반대인 그런 여자 만날게요. 몇 번의 다짐, 새끼손가락을 건 의미 없는 도장들을 찍고서야 어머니는 안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후에 돌아가셨죠.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진 못했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 어머니의 임종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니까요. 그 일로 저는 그나마 저를 이해해 주려고 애썼던 제 동생들과도 사이가 벌어졌죠. 제게 일에 미쳤다면서 악을 쓰고 장례식장 밖으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머니 죽음에 슬퍼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무슨 괴물도 아니고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남들보다 표현이 좀 서툴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후 저는 실제로 어머니의 유언처럼 저와 딱 반대인 사람과 결혼도 했어요. 이전에 저라면 절대로, 아니, 평생을 혼자 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을 법한 결혼 조건이었습니다. 홀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소녀가장에 대학도 나오지 못한 고졸,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 소규모의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맑고 긍정적이고 순수한 사람이었죠. 제가 약속 시간에 늦을 때에 몇 시간이나 밖에 서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도 저와 방향이 엇갈릴까봐 그대로 비를 맞고 서서 기다리는 걸 보고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가 이 사람이 좋은 모양이네 라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저와 반대인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제가 쉽게 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내는 결혼 후에도 저를 많이 배려해줬습니다. 생일이나 기념 같은 거 챙길 줄 모르는 저에게 화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었죠. 그러다가 딱 한 번 화를 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아버지, 즉 제 장인어른의 생신날이었어요. 저는 시간을 맞추지 솔직하기로 했으니 다시 말해서 그냥 약속을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해해주겠지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죠. 하지만 그날 아내는 늦게 돌아온 제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다른 날은 다 괜찮아. 하지만 오늘은 우리 결혼하고 처음 집안 행사였어. 아버지가 얼마나 기대하셨는지 알아? 우리 식당에서 무려 3시간이나 기다렸어. 그런데 전화기까지 꺼놓고 늦으면 늦는다고 말이라도 좀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왜 매번 이런 식이야, 왜? 바빴어. 알잖아. 그리고 내가 카드 줬고. 그거면 되는 거지. 뭘 또 기다렸다고 화를 내? 생일이 뭔데?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태어난 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태어난 날짜는 돼지 가축들한테 찍는 등급보다 못해. 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의미가 있는 거고 내가 다른 건 다 이해해줬잖아. 내가 어제도 그저께도 제발 지켜달라고 했어. 난 약속 안 했어. 그냥 듣기만 했지. 여보! 기다리게 한 건 미안한데 난 애초에 왜 그런 걸로 시간 낭비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야. 당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 거 알았잖아. 바쁘고 그런 감정에 소비하는 시간 싫어하는 거 몰랐어? 알았지? 그럼 그런 문제에서는 관여하지 말았어야지. 그래도 우린 부부잖아. 이건 그냥 같이 사는... 난 조금이라도 바뀔 줄 알았어.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배려하면... 사람 쉽게 안 바뀐다. 그리고 이 정도는 이해해. 대신에 나도 당신 조건 안 보고 결혼했잖아. 그리고 당신도 그걸 포기하면서 얻는 게 있을 거고. 얻어? 설마 지금 돈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 카드? 그래. 결혼이 그런 거 아니야?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 난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럼 내가 카드를 안 쓰면 당신은 바뀔 수 있어? 나도 직장 다니고 있고 나 혼자 쓸 만큼은 벌어. 결혼할 때 들고 온 거 없어도 아쉬운 소리 한 적도 없고. 누가 뭐라 그래? 그냥 써.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 자존심 세우지 말고. 뭐든 긁어서 채우고 사는 게 이득이니까. 전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 자존심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일에 미쳐있는 거지 돈에 연연하는 사람도 아니었기에 충분한 생활비도 대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일도 그만두지 않았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의 일부를 저축하고 또 장인어른 용돈까지 챙겼죠. 제 입장에서는 미련했고 답답한 짓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런 아내가 좀 대단하다는 생각도 했고 기간이 길어지니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저도 모르게 아주 조금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돈이라면 다 해결될 거라는 부분부터가 흔들렸으니 저 역시 약간의 배려를 하려고 노력을 했죠. 다른 건 지키지 못했지만 장인어른 생신과 장모님의 제사만은 꼭 참석했습니다. 늦게 되면 연락을 했고요. 그럼 아내는 늘 제게 말했죠. 정말 고마워. 미리 연락해줘서. 당신이 배려해줬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게. 그래. 빨리 가볼게. 아내는 좀 신기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제 걸음에 맞춰주는 것처럼 빠르게도 또 느리게도 걸어주는 것 같았어요. 이해득실이나 계산적인 인간들과는 너무 상반되는 사람이라
이해 자체를 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한없이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요. 어느 공간, 어느 사람들 사이에 끼워 넣어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내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았어요. 아내의 요리 솜씨가 정말로 형편이 없었죠. 설탕맛만 나는 김치찌개, 바닷물로 만든 것 같은 국수, 고기처럼 검게 탄 계란말이가 아내의 대표 요리였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에는 제가 손을 거들어야 뭔가를 먹을 수가 있었네요. 한 번은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청소 아주머니나 요리하시는 분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 당신이 싫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게 해도 훨씬 수월할 거야. 나도 그렇게 살았고. 전업주부도 아니고 일까지 하면서 뭐하러 집안일까지 스트레스를 받아. 아내는 그 말에 씩 웃으면서 대꾸했죠. 이런 것도 재밌지 않아? 서툴러도 당신이 도와주는 거 난 좋아. 당신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거 알지? 응, 당연히 알지. 그래서 이상한 당신이랑 결혼한 거야. 몰랐어? 그래, 그건 몰랐네. 사랑? 뭐 그런 건 제 머리로는 잘 판단이 서지 않았지만 확실히 저는 아내를 좋아했습니다. 꽉 막힌 저와는 반대로 느슨하고 여유가 넘치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부품 취급하는 저와는 반대로 온 세상이 꽃밭인 것 같은 그 사람의 머릿속이 궁금해졌죠. 목이 늘어난 헐렁한 티셔츠에 부스스한 머리꼬르라고도 종종 걸음으로 거실을 뛰어다니던 사람. 베란다로 쏟아지는 햇빛에도 어린아이처럼 행복함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흐리든 맑든 계절도 신경 쓰지 않았던 제가 맑은 하늘을 보고 오늘은 아내가 또 좋아서 웃겠네. 추운데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겠다고 하겠지? 하는 생각에 웃기도 했죠. 내가 변했다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아내를 일반 사람들과 다른 인종이라고 생각했다가 더 정확하죠. 그러다가 저와 아내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겁니다. 아이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처럼 부성애가 생길 줄 알았지만 막상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냥 얼떨떨하고 아내가 기뻐하는 걸 보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임신하고 얼마 후 아내는 제게 말하더군요. 앞으로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름을 하나씩 지어와. 하루에 하나씩? 성별은 관계없으니까 공평하게 반반씩. 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이름을 왜? 그리고 장명소 그런 곳에 맡기면. 아니, 난 당신이 직접 지어주면 좋겠어. 하루에 하나씩 종이에 적어서 제출하기. 응? 귀찮고 번거로운데. 그거 싫으면 매일 내가 해주는 저녁 먹기로 할래? 아니면 아침도 좋고. 지난번에 당신이 이름 붙여준 그 요리, 지옥에서 올라온 떡볶이, 그거 해줄까? 참아. 알았어, 일단 노력은 해볼게. 당연히 저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어떤 의미도 있지 않은 이름에 제 시간을 투자하는 게 싫었거든요. 제 이름에도 제 생일에도 의미 부여를 해본 적이 없던 제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찰을 겪기 싫기도 하고 아내의 요리는 참을 수 없었기에 정말 대충 지었죠. 처음에는 철수 영희부터 해서 하늘, 바다, 호수 같은 자연물. 그것도 모자라 제 주변 친구 이름, 그러다가 부족해서 저희 직원들 이름까지 제출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그 의미 없다는 이름에서 제가 어느 순간 하나씩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사고를 크게 친 직원의 이름은 무능한 것 같아서 제외했고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친구 이름도 뺐습니다. 아무래도 찜찜하다 그런 느낌 때문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자 사전을 뒤적이고 예쁜 한글 이름도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애착 그 비슷한 감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말씀대로였고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저희 부부를 보면 제가 굉장히 가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요.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고 아내는 제게 또 말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 포옹해주기, 잠자기 전에 이마에 뽀뽀해주기? 애들은 어차피 기억도 못해. 이러려고? 알아. 그래도 해줘.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가 아이한테 바쁜 아빠를 이해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시킬 거야. 어때? 진짜 이상한 여자야.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도 말문을 막히게 만든다고. 어차피 나중에는 하라고 해도 애가 싫어해. 어린아이인 시절은 짧아. 그니까 최대한 많이 사랑해줘. 말도 많이 해주고 표현도 해. 약속해. 자, 약속. 약속이란 말에 어머니가 떠올라 얼렁뚱땅 넘어간 그날. 아내의 표정을 제대로 봤었어야 했다는 후회를 많이 해요. 많이 표현하고 사랑해달라는 말이 어쩌면 본인도 포함인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제 곁을 떠날 줄은. 교통사고였습니다. 여느 날과 다를 것 없는 출근길이었고 늘 가던 한적한 길이었는데 아내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보니 좁은 길에서 길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모를 동물을 피하려다가 전봇대를 박았고 동시에 아래로 바퀴가 빠지며 차가 뒤집혔더군요. 문제는 그곳은 아내가 주로 이용하는 지름길이자 새길이었다는 겁니다. 소형차만 오갈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아서 제가 차를 사주겠다고 했을 때도 싫다고 했었죠. 아낸 그곳을 지나가면 풀냄새도 나고 꼭 시골길을 여행하는 것 같다면서 꿈꾸는 표정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아내는 너무나 늦게 발견이 되었어요. 정확한 사인은 과다출혈이었죠.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차량 결함이 있는지 알아보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어요. 그게 저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지만 당연히 주변에서는 저를 이상하게 봤죠. 일에 미친 놈, 사이코패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흘릴 놈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나름의 슬픔을 드러냈던 거였어요. 단지 아내의 장례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저 넋이 빠진 상태로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뒤늦게 소식을 접한 제 동생들도 참석을 했는데 눈물조차 흘리지 않고 있는 저를 보고 울분을 토하더군요. 형은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도 그러더니 정말 미쳤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 아내야. 진짜 인간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쩜 눈물도 한 방울 안 흘려. 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막내를 보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그저 장인어른이 엎드려 우는 모습, 제 손에 매달린 너무나 어린 딸의 모습만 살폈습니다. 아내는 영정사진 속에서 너무나 맑게 웃고 있는데 그게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중 이해하지 못한 것은 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와 1살 차이 나는 여동생과 막내인 남동생이 아내를 보면서 울고 있었거든요. 한참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아내가 저와 인연을 끊었다는 동생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거였죠. 못난 저 대신에 돌아가신 어머니 제사 같은 각종 집안 행사도 다 챙겼고 마치 친누나처럼 동생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걸 몰랐기에 어머니가 떠올라서 그런 줄로만 알았죠. 동생들은 나가는 길까지 제게 이를 갈았습니다. 여동생은 가는 길에 이런 말도 하더군요. 오빠 같은 사람한테 저런 좋은 사람은 과분했어. 우리 부모님이 과분했던 것처럼. 내가 고소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조카 키울 테니까 오빠는 준비하고 있어. 알았어? 근데 그 말에 남동생이 이죽거렸죠. 고소해도 우리가 친권 가지는 건 무리야. 누나, 형한테는 그렇게 말하면 형은 절대로 이해 못해. 이렇게 말해야지. 애 버리지만 말라고. 버리고 싶으면 우리한테 연락하라고. 차단 풀어놓을 테니까. 장례식이 끝나고 딱 열흘. 아마 그쯤부터였을 겁니다. 이전과 하나 다를 것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고 아이는 고용한 시터 아주머니가 전적으로 돌보고 있었죠. 그런데 도통 일에 집중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멍하게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러다 밤늦게 퇴근을 하고 집 문을 열었는데 잠에서 깨어난 아이가 저를 향해 걸어와 푹 안겼습니다. 저는 물었죠. 시터 아줌마는? 아까 갔어.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근데 엄마는 왜 안 와?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함께 장례식장도 갔었고 눈물도 흘리기에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딸은 정확히 죽음이 의미하는 게 뭔지 모르는 듯 했죠. 저는 침착하게 목을 가다듬고 진실을 말해주려 했습니다. 죽음은 끝이다. 다신 못 본다. 엄마는 돌아올 수 없다. 신체 반응이 멈춘 거다. 평소라면 제가 줄줄줄 말했을 정없는 말들이 토시 하나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런데 딸이 까치발을 들고 앉아있던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와 닮은 그 눈으로 제 얼굴을 쓰다듬어주며 말했죠. 아빠 울지 마. 아빠 뚝. 제가 울고 있다는 걸 인지한 순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둑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머릿속은 마치 주마등이 스치듯 아내에게 했었던 모질었던 말들이 떠올랐죠. 후회와 절망, 그리고 상실감에 몸이 떨렸고 열이 올랐습니다. 그 뒤로 저는 회사에 나가지도 못했고 며칠을 끙끙 앓았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가슴을 찔렀고 눈물은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제 감정이 제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라웠지만 더는 살아있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지독한 공허와 우울감은 저를 바닥까지 끌어당겼네요. 그렇게 3개월, 저는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또다시 반년이 더 흘렀을 때 저는 제가 그토록 증오하는 폐인이 되어 있었죠. 깨어났다가 잠들고 잠들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하는 산송장,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렴풋이 잠에 들었다가 부스럭 소리에 잠에서 깨었었죠. 제 딸이 작은 손으로 이불을 정돈해서 제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제 이마에 뽀뽀를 해주더군요. 저는 순간 눈을 떴죠. 딸은 저를 보고 살짝 놀라더니 배시시 웃었습니다. 너 이걸 기억해? 당연하지. 나 멍청이 아닌데. 나 3살 때도 기억나는데? 유쾌하게 턱을 치켜들고 통통한 배를 내밀고 있는 모습에 저는 딸을 와락 안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앞으로는 더는 후회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내가 바라던 것들을 생전에는 이뤄주지 못했지만 앞으로라도 지키겠다고 다짐했죠. 그 첫 번째가 제 딸이었고 2번째는 장인어른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찾아가도 집에 계시질 않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했고 경비원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딸과 함께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하러 들어가는데 멀리서 누군가가 장인어른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천천히 차를 몰아서 근처로 가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앞뒤 정황은 모르지만 누군가 자신의 차를 긁은 것 같으니까 물어내라는 거였죠. 남자의 행색이나 목에 걸고 있는 사원증을 봤을 때 회사에 금방 들어온 신입 직원 같았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차에서 내려 성큼성큼 다가가 그 남자의 손목을 잡고 신경질적으로 잡아세웠어요. 장인어른은 저를 보고 놀랐고 제 딸은 장인어른을 지키듯이 양팔을 벌리고 앞에 섰습니다. 그걸 보고 남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죠.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개인사에 참견하지 말고 나와. 이거 엄연히 폭행이야. 그래서 저도 대꾸했습니다. 이분은 내 가족이야. 그러니 끼어도 되는 거잖아. 개인사 아니니까. 아, 가족? 아들? 아들이란 인간이 부끄럽지도 않아. 늙은 애비를 일을 시키고 그러면 나라도 팔려서 얼굴도 못 들겠다. 아들이 얼마나 무능하면 저 나이 먹고 여기서 경비나 하겠어?
그리고 그런 늙은 경비를 뽑으니까 내 차 이거 기스 내는 것도 못 잡지. 아, 눈이 침침해서 뭘 하겠냐고. 저런 나이면 집에서 곱게 노인정이나 오고 갈 것이지. 보아하니 신입 직원 같은데 말이 너무 심하네. 언제부터 이 회사에서 이런 못 베어먹은 인간을 채용했지? 수준 떨어지게. 뭐? 수준? 아, 참. 이 회사 당신 같은 인간은 꿈도 못 꾸는 곳이야. 이거 왜 이래?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제 별 거지 같은 것들이.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저런 경비 정도는 내가 얼마든 차릴 수 있거든? 그때 제 꼴이 좀 최악이긴 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상태였고 너무 급하게 온다고 옷도 집에서 입던 차림 그대로였죠. 하필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은 지 1년이 되었으니 충분히 오해를 할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이 간과한 것은 그 회사가 제가 일전에 운영했던 곳이라는 거였죠. 그게 밝혀진 건 남자가 욕설을 뱉었을 때였습니다. 마침 시간이 점심시간이었기에 직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그중 저를 알아본 임원이 있었죠. 또한 누군가가 연락을 했는지 대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대표는 제가 회사를 운영할 때부터 쭉 함께해왔던 제 대학 후배이기도 했고요. 그 친구는 거의 뛰어서 내려와서 제게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연락드렸었는데.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공주님도 같이 왔네요? 공주님, 나 기억해? 삼촌 기억나? 전에 어린이날에.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딸이 장인어른에게 안기며 말했죠. 할아버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전 회사 대표였던 사람의 장인어른이 경비원이라는 사실에 놀란 듯했죠. 삿대질을 하던 신입 직원은 파랗게 질려서 변명을 줄줄 늘어놓았습니다. 이게 저분이 그러니까 제 차가 그러니까 제가 좀 예민했는데 저분이 먼저 모른다는 식으로 하고 감시 카메라가 없고 그 블랙박스를 돌렸는데 제 차가 외제차라서 저도 모르게 살짝 약간 짜증을 내긴 했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듣지도 않고 제 후배이자 현 대표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저런 덜 떨어진 놈은 어떻게 합격이 된 거야? 저런 주제 끌고 다니는 차는 또 외제차네? 후배는 마른 침을 삼키면서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니까 제 친척인데. 친척? 지금 친척이라고 했어? 그게 대표님, 그게 아니라. 나 이제 대표 아니야. 말 똑바로 해. 형, 그게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후배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직원들은 그걸 보고 짧게 소리도 질렀죠. 하지만 저는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어요. 딱 하나 딱 둘. 낙하산으로 회사 들어오는 인간들이 쌓이면 내가 뭐가 된다 그랬지? 가족 같은 회사가 된다고요. 그래도 형, 제 체면이 있는데. 자존심, 그게 밥 먹여주냐? 저놈 당장 퇴사 처리해. 퇴직금 이런 것도 아까우니까 한 푼도 주지 말고 잘라. 아니면 내가 투자했던 돈 다 회수하고 나 믿고 투자해둔 사람들 회유까지 해서 똑같은 회사 바로 옆에다가 차릴 줄 알아. 임원들 실력 좋은 사람들 다 내가 같이 하자고 하면 언제든 따라올 거라는 거 너도 잘 알지? 형, 나 빈말 안 한다. 그리고 장인어른도 여기서 그만둘 거니까 돈 제대로 계산해. 삿대질하던 놈이 울고불고 짜는 소리를 했지만 제 후배는 그 자리에서 단칼에 끝내버렸습니다. 제 성격을 너무나 잘 알기에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걸 알았겠죠. 그리고 저는 장인어른을 차에 태워 회사를 벗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건지 물으시더군요. 자네는 이성적인 사람이고 공과사는 분명히 아는 사람이잖아. 아무리 아는 사이여도 그런 짓은 안 할 줄 알았는데 왜 나 때문에 괜히.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그 사람이 시켜서요. 아내가 좋아할 것 같지 않나요? 사이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원래 저였다면 그러지 않았죠. 직원을 자르는 것에 대한 절차를 철저하게 지켰을 것이고 현 대표에 대한 체면도 고려했을 겁니다. 아니, 애초에 그런 사소한 문제에 끼어들지도 않았겠죠. 설령 끼어들었다고 해도 돈으로 해결하고 말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 딸이 그 작은 몸으로 할아버지를 지키겠다고 양팔을 들고 있는 순간 알았어요. 제 아내 역시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걸 말이죠. 장인어른은 씁쓸하게 웃고는 물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건가? 그냥 발길 닿는 곳이요. 거기서 점심도 먹고 그냥 꽃 구경도 하고. 꼭 내 딸처럼 말하는군. 부부는 닮는다더니. 현재 저는 장인어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죽어도 싫다고 불편하다고 저를 피해 다니셨지만 제가 일에 미쳐 살았던 것처럼 집착이 좀 심한 편이라 결국 제 의지대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자 큰 집에 덩그러니 저희 두 사람만 남게 되었어요. 제가 장인어른을 백수로 만들었고 저 역시 일할 의지가 없었기에 처음에는 시간이 정말 느리게 갔었습니다. 그래도 넉넉한 여유 자금이 있었기에 불편한 건 없었죠. 아이 방학이 되면 해외여행을 갔고 낚시라든가 바둑 같은 것도 장인어른에게 배워서 함께 다녔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저희 동생들도 집을 들락거리고 있죠. 자기들 말로는 감시라고 하는데 제 딸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는지 나름 오빠 형 취급을 해줍니다. 몇 달 전에는 딸아이의 머리 묶는 법을 가르쳐 주더군요. 그리고 이건 최근에 장인어른에게 들어서 알게 된 건데 아내는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를 못했겠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현명한 여자였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네요. 딸은 날이 갈수록 쑥쑥 크고 저도 제법 머리도 잘 묶어줍니다. 햇빛이 가득한 날에는 매일 아침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고요. 마치 제 아내처럼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도 저는 아내가 그립습니다. 언제쯤이면 괜찮아지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 딸에게서 또 장인어른에게서 제 아내의 모습을 찾곤 하죠. 이제 와서 못나고 못됐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저라는 인간이 바뀌었다는 말은 못합니다. 다만 딱 한 가지는 지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딸이 저 말고 아내를 꼭 닮은 성격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장인어른이 행복하고 풍족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을 아내에게 전하고 싶네요. 정말 정말 사랑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라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이 시작되면서 제 인생에도 새로운 챕터가 시작돼요. 기념하고자 이렇게 썰맘 채널에 사연을 보냅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서울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쭉 지내오다 얼마 전 고향인 경상도로 내려온 40대 남자입니다. 이름은 최민석이라고 하고요. 저에게 새롭게 시작된 것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40이 넘어서도 몸만 커다랗게 자란 아이 같던 제가 1월 3일로 쌍둥이 아빠가 되었답니다. 결혼하고 한참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이 있었는데 작년에 2명의 아기 천사가 저희 부부를 찾아와 건강하게 태어나 주었거든요. 부모가 되기 전에는 진짜 어른이 아니라더니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아빠지만 그 말이 무척이나 와닿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아빠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 아버지를 바라보는 저의 마음의 변화 때문에 이제 나도 부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이라는 건 사람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저에겐 큰 상처였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어머니께서 혼자서 돈을 벌고 또 저를 돌보시는 게 여의치 않아서
보육원에 보냈던 기억 때문이죠. 어머니는 처음 저를 보육원에 맡기던 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민서가 딱 30밤만 자면은 엄마가 데리러 올 거야. 알았지? 하지만 30밤은 쉬이 오지 않았어요. 학교를 들어가기 전 보육원에 갔는데 3학년이 되어서야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쉬는 날이면 과자를 사서 보육원으로 오신 어머니께 참 많이도 울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엄마 따라 가면 안 돼요? 민서가 엄마가 내일은 일하러 가야 해서 민석이 밥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래. 조금만 더 참으면 엄마랑 민석이랑 같이 살 수 있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학교 친구들이 고아라며 대놓고 놀려대던 기억이 지금도 아프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왜 아버지는 어머니와 나를 버렸을까 원망도 컸어요. 물론 그 원망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10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재가를 하시며 우리는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민서가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보육원에 찾아온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고개가 떨어져라 좋다고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이제 우리 같이 살자. 근데 엄마랑 민석이랑 어머니는 망설이며 말을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아저씨도 같이 살 거야. 아저씨? 어떤 아저씨? 엄마랑 같이 일하던 아저씨인데 엄마가 좋대. 그리고 민석이도 데려와서 같이 살고 싶다고 하셨어. 민석이는 어때? 어머니의 눈빛 속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민석이는 아저씨랑 같이 사는 거 싫어? 그럼 아빠는?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의 옆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가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진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저씨가 민석이 아빠가 되는 거야. 이제 민석이도 다른 친구들처럼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사는 거야. 제 친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버지가 된다는 건 본능적으로 저를 움츠러들게 하더군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도 아버지랑 목욕탕 갈래. 한참을 망설이다 저는 저렇게 대답했어요. 그제야 어머니의 얼굴에도 근심이 한층 걷어졌습니다. 그래, 민석이도 이제 아버지 따라 목욕탕도 가고 다른 것도 많이 하자. 어릴 적에 아버지와 목욕탕을 가는 친구들을 보면 참 많이 부러웠거든요. 그게 은연중에 표현된 것 같아요. 그 후 저는 어머니를 따라 아저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네가 민석이구나. 앞으로 잘 지내보자. 아저씨가 웃으며 손을 내밀더군요. 하지만 잔뜩 긴장했던 저는 쭈뼛거리며 어머니의 뒤로 숨었습니다. 사내 놈이 이렇게 수줍음을 타서 나중에 연애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아저씨는 제 행동에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귀엽다는 듯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오늘은 처음이라 어색할 테니 푹 쉬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꾸나. 그렇게 아저씨와 저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아저씨와는 그리 가까워지지 못했어요.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이 바쁜 아저씨를 자주 볼 수 없었기도 했고 자라면서 제 성격이 더욱 소심해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러 제가 12살이 되었을 때예요. 그때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들지만 차근차근 얘기하고 전부 털어버리려 합니다. 그날은 어머니와 아저씨가 아침부터 시골에 볼 일이 있어서 내려가신 날이에요. 라면 먹지 말고 엄마가 반찬 해뒀으니까 밥 데워서 먹어. 알았지? 어머니는 제가 먹을 반찬을 준비해 주시며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더 늦기 전에 출발해야 해요. 네, 지금 나가요. 늦어도
저녁 10시 전까지는 올 거니까 자고 있어. 이날은 어머니가 저와의 약속을 어긴 두 번째입니다. 어릴 적 보육원에 저를 맡기시며 30분만 지나면 데리러 온다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10시 전까지 온다던 이날의 약속도 영영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되어버렸죠. 시골길을 달리던 어머니와 아저씨가 마주 오던 트럭을 피해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한꺼번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되어 잠을 자고 있던 저를 깨운 건 아저씨의 누나였어요. 예, 얼른 일어나. 지금 병원에 가야 해. 병원이요? 네 엄마랑 아저씨가 방금 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렇게 저는 12살의 상주가 되어 어머니와 아저씨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갑작스러워 눈물도 안 나더군요. 멍하게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조문객을 맞이하며 있었어요. 쟤는 지 엄마가 죽었는데도 어쩜 저렇게 모질어? 아저씨의 친척 중 한 분이 저를 가리키며 아저씨의 누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리더군요. 아우, 냅둬요.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다잖아. 그러니 무슨 정이 있겠어. 그건 그렇고 이제 누가 제일 돌본대? 나는 못해. 우리 애들도 트글트글한데 어떻게 피부치도 아닌 민석이 쟤까지 돌봐? 그럼 민석이 쟤는 고아원밖엔 갈 곳이 없겠네? 모질다는 말도 고아원에 갈 거라는 말도 그 순간에는 저에게 아무 의미도 될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조문객이 뜸해지자 상주에서 나온 직원분이 제게 잠을 좀 자두라고 하셨어요. 사실 자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지만 지쳐 있었기에 자리에 누웠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니 보육원에 있던 제게 과자를 사오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른거리더군요. 그제야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결국엔 울다 지쳐 잠이 들었죠. 그리고 다시 저녁이 되어 조문객이 들이차기 시작했어요.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가며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네가 민석이구나? 그때 노숙자처럼 구질구질한 행색의 남자가 저를 향해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저씨의 친척이라 생각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노숙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뿐 아니라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민석아, 내가 네 아빠다. 이제 아빠랑 같이 살자꾸나. 아버지가 저를 안고 오열하시는데 순간 어쩜 그렇게 미운 생각이 들었나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제 가시돋친 말에도 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장례 일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셨죠.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제 원망과 미움은 장례가 끝날 무렵 더욱 커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석이 앞으로 보험금이 나오니까 찾아온 거 아니야? 어른들이 이렇게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발인까지 마치고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서 당신이 사는 집으로 가셨습니다. 싫든 좋든 저를 맡아준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가 아빠가 사는 집이야? 아버지의 행색만큼이나 작고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제 방은 없어요? 방 하나에 주방 겸 거실이 딸린 작은 집에 제 방이 있을 리 없지만 아버지가 미워서 괜한 트집을 잡으려 저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걸 생각 못했구나. 미안하다. 아빠는 여기 거실에서 자면 되니까 이제 방은 네가 쓰거라. 저는 싫다 좋다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고 자리에 누웠답니다. 그렇게 저는 평생 원망하고 또 그리워하던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상하셨겠지만 두 부자의 동거는 시작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숫기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며 학교를 전학하고 그곳에선 아주 말썽꾸러기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사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을 받고 싶었고 아버지에게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말하고 싶어서예요. 하지만 못난 저는 말썽으로 제 마음을 삐뚤어지게 표현했습니다. 사건은 전학 첫날부터 시작됐어요. 민서가 아침 먹고 아빠랑 같이 학교에 가자. 저 혼자 갈래요. 전학 첫날인데 아빠가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니? 싫어요. 아빠랑 같이 가는 게 싫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우걱우걱 밥을 먹고는 잽싸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집을 나왔어요. 사실 저 때는 아버지의 행색이 부끄러운 것도 한몫했었죠. 하지만 작은 동네였기에 아버지를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야, 제가 외눈박이 리어카 아저씨 아들이래. 아버지는 동네에서 폐지를 줍는 리어카 아저씨로 통하고 있었어요. 거기다 한쪽 눈이 완전히 실명해 보이지 않으셨어요. 이건 저도 그날 아이들의 놀림으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어쩐지 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선이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야, 누가 누구 아들이야? 저는 저 말을 내뱉는 아이에게 냅다 달려가 주먹질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그 아저씨는 그냥 같이 사는 아저씨야. 그러고는 엎치락 뒤치락 수업종이 울릴 때까지 싸움은 이어졌습니다. 너희 둘 다 그만 못해? 교실에 오신 선생님은 저희에게 다음날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지 않았고 당연히 모시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날부터 같은 반 친구를 두들겨 팬 문제아로 낙인 찍혔고 그 후에는 아주 대놓고 말썽만 부렸지요. 가만히 놀고 있는 여자애들을 괴롭혀서 울리는가 하면은 또 어떤 날은 복도에 배치된 소화기를 냅다 뿌려서 복도며 교실을 온통 흰가루로 뒤덮었습니다. 창문을 깬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또 틈만 나면 싸움박질로 선생님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었죠. 물론 학교에서만 새는 바가지는 아니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온갖 말썽이란 말썽은 다 부렸거든요. 민석이 아버지, 민석이 좀 어떻게 해봐요. 왜 그러세요? 우리 집 장독대 깨먹은 것만 벌써 3개째예요. 장 담가둔 거 하나도 못 쓰고 다 버렸잖아요. 아버지는 그때마다 동네 어른들에게 죄송하다며 몇 번이나 사과를 하시고 폐지를 팔아 어렵게 모은 돈으로 보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딱히 혼을 내지 않으셨어요. 민서가 밥 먹자. 제가 말썽을 부린 날도 그저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챙겨주시며 밥 먹자는 말씀을 하실 뿐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 제 심보가 얼마나 고약했는지 아버지가 그러실 적마다 속으로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러니 말썽은 점점 더 심해질 따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등교 시간이 훌쩍 지나 학교를 가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살던 동네에는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는데 혼자 사시는 할머니께서 하시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주인 할머니가 자리를 비우셨더군요. 순간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가게로 향했어요. 저는 초콜릿이며 과자며 껌이며 종이딱지 같은 걸 닥치는 대로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뭐 하는 놈이야? 그때 마침 동네 아저씨 한 분이 가게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아저씨와 눈이 마주친과 동시에 죽을 힘을 다해 뛰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거 리어카 아저씨 네 아들이잖아? 내 이리 안 와? 아저씨가 저를 쫓아오며 불렀지만 그 말을 제가 들을 리가 있나요? 저는 아저씨를 따돌리려고 온 동네를 휙휙 뛰어다녔습니다. 네 이놈! 온 동네에서 말썽이나 부리고 다니는 저런 놈을 자식 새끼라고 리어카 아저씨만 불쌍하지. 결국 아저씨는 저를 쫓아오길 포기하시고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셨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가방 한가득 전리품을 담은 저는 그날 학교도 가지 않고 동네를 벗어난 공터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녀왔어요.
건성으로 인사를 하고 현관으로 들어서는데 작은 거실에 밥상만 덩그러니 차려진 채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외눈박이는 어딜 간 거야? 그 당시 저는 아버지를 지칭할 때면은 외눈박이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리 어렸다고 해도 사람으로서 제게 할 말인가 싶네요. 방으로 들어간 저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아버지는 오시지 않았어요. 속으로 슬그머니 걱정이 됐지만 오히려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됐네. 앞으로는 이 집에서 나 혼자 살면 되겠어? 마치 어디선가 아버지가 듣고 있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이 콩닥콩닥 뛰며 온 신경이 집 앞을 지나는 발소리에 집중이 되더군요. 솔직히 말하자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답니다. 혹시나 어머니처럼 아버지도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는 건 아닌지 무척 겁이 났어요. 울먹울먹 눈물이 나려는 그때 민석이 안에 있니? 주인집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저는 평소의 말썽꾼이 아닌 풀 죽은 모습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마치 아주머니의 입에서 아버지가 큰일 났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잔뜩 움츠려든 채로요. 으이그, 오늘은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야? 네? 왜 그러세요? 너 얼른 저기 할머니네 슈퍼에 가봐. 왜요? 왜긴 뭐가 왜야? 너는 네 아버지가 여태 안 들어오시면 뭔 일이 생겼구나 생각하고서 동네 어른들한테 도움을 청하든 뭘 하든 해야지.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만 있니? 아빠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맨날 말썽만 부리더니 그래도 아버지라고 걱정은 되나 보네.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묻자 아주머니가 혀를 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길로 슈퍼로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2배는 빨리 갔던 것 같아요. 이만하면 됐으니까 그만 일어나요.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할머니께서 제 자식을 용서해 주신다니 제가 그 벌까지 전부 받겠습니다. 아이고, 리어카 아저씨 그만해. 어릴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민석이도 철나면 괜찮아질 거요. 죄송합니다. 제 눈에 보이는 건 슈퍼 앞 지느길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엎드려 빌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워 동네 분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우선은 아버지에게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우습게도 좀 전까지 발에 불이 나도록 뛰며 걱정하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또다시 못된 생각이 고개를 쳐들더군요. 엄마랑 나를 버린 건 당신이야. 근데 나를 키웠다고? 저는 먼발치에서 아버지를 지켜보다 뒤돌아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차려져 있는 저녁도 먹지 않고 그대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 울었어요. 당신이 뭔데 나를 키웠다고 말해? 왜? 얼마나 서럽던지 혼자서 이를 악물고 저 말만 반복했답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는지 어느새 아침이더군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와보니 아버지는 여전히 안 계셨어요. 밥상도 그대로인 걸 봐서는 밤새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직도 가게 집 앞에 있는 건 아니겠지? 됐어.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도 무슨 고집인지 또 이렇게 말했지 뭐예요. 저는 전날 차려놓은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대충 집 정리를 한 후에 학교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을 지날 땐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커다란 빗자루를 들고서 가게 앞 청소를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민석아! 제가 지나가자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못 들은 척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다시 뒤를 돌아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왜요?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 아버지의 거친 손에 구겨진 5,000원짜리 2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찌나 울음이 나려는지 됐어요. 필요 없어요. 이 말만 겨우 내뱉고 학교로 내달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아버지와의 거리가 단숨에 좁혀진 건 아니지만 예전만큼 말썽을 부려 속을 썩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뭐랄까요? 저를 버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채 폐지를 주우며 살아가는 남자에 대한 연민 같은 거였죠. 특히나 지갑도 없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돈을 꺼내주던 그 모습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의 누나가 아버지를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아주머니는 저를 보는 둥 마는 둥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일하러 가셨어요. 그럼 언제 오시니? 저녁이나 되어야 오세요. 들어가서 좀 기다리마. 저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가신 아주머니는 한참을 집 구석구석을 살피더군요. 사는 모양새가. 얼마 후 아버지가 집으로 오셨어요. 민서가 가서 음료수 좀 사오너라.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꼬깃 단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주시며 저를 심부름 보내셨습니다. 너 먹고 싶은 과자도 사. 현관을 나서는 제 뒤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꼴랑 몇천 원으로 음료수 사고 어떻게 과자까지 사. 구겨진 돈이 괜히 속상했던 저는 혼자서 투덜거리며 가게로 향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자식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들어? 아주머니가 아버지를 향해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드릴 수 없어요. 아버지도 아주머니 못지않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 동생 목숨값으로 받은 돈을 왜 당신이 가져간다는 말이야? 그러니 그 돈은 가져가십시오. 하지만 민석이 엄마 앞으로 나온 보상금은 안 됩니다. 해도 너무하네. 자식 새끼 나 몰라라 버릴 때는 언제고 고작 그 돈 몇 푼 가지겠다고 애를 데리고 이 꼬락서니로 살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왜? 좀 전에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다더니 양심은 있나 보네. 이제 그만 나가 주십시오. 당신 동생 보험금은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대로 넘어갈 줄 알아? 당신 아동학대로 고발할 거야. 아주머니는 끝까지 악을 쓰며 방을 나서더군요. 당신이야말로 민석이 고아원에 보내고 그 돈 전부 가로채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아버지도 화가 많이 나신 듯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따라 나오셨습니다. 그러다 현관 앞에서 멍하게 서 있는 저를 보시더니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 이어서 하셨어요. 당신 다시 한번 더 찾아오면은 그때 나도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저는 아주머니가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설 동안에도 꼼짝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유, 애비나 자식이나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이 집안이랑 엮여서 죽은 내 동생만 불쌍하지. 아주머니는 자신의 화를 문에다 풀려는 듯 있는 힘껏 꽝 닫고 나가셨어요. 민서가 거기 서서 뭐하니? 얼른 들어와서 저녁 먹자. 아버지는 마치 방금 전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소와 다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가 저녁을 준비하시더군요. 저는 한 손에 들려진 음료수와 과자를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내려놓고 아버지를 도우려 주방으로 갔습니다. 방에서 테레비 보고 있어. 금방 준비할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한 가지 생각만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보험금 때문에 나를 데려온 거구나. 사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보험금에 관한 이야기를 얼핏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오신 게 돈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하지만 변함없이 초라한 아버지의 행색을 보니 괜한 의심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주머니의 대화로 모든 게 명확해진 것이죠. 참 희한하게도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힘이 쭉 빠지더군요. 너 좋아하는 소시지도 좀 먹어. 아버지는 제가 깨작깨작 밥을 먹으니 소시지 하나를 제 밥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민서가 이번 주말에 아빠랑 목욕탕 가자. 너 아까 보니까 팔 뒤꿈치가 허옇게 일어나 있더라. 아버지와 목욕탕을 가는 걸 그렇게 바라고 있었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랑 갈게요. 그럴래? 친구들이랑 가는 게 편하면 그렇게 해. 아, 그리고 너 준비물 살 돈 필요하다고 했었지? 아버지는 또다시 주머니에서 구겨진 돈을 꺼내 한 장 한 장 펼치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2만 원이라고 했던가? 아이고, 어쩌지. 현금이 18,000원밖에 없네. 나머지는 내일 줘도 되겠니? 그 순간 아버지의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 응?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니? 저는 평소보다 더욱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엄마 보험금 전부 받아갔잖아요. 구질구질하게 주머니에 구겨진 돈 넣어서 다니지 말고 비싼 지갑에 반듯한 돈 좀 넣어 다니세요. 그러려고 그 돈 가져간 거잖아요. 결국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아무 말씀 없이 손에 쥔 돈만 만지작거리시더군요. 그러다 아까 아주머니랑 하는 얘기 듣고 그러는 거니? 이렇게 조심히 물으셨어요. 저는 후두둑 떨어지는 눈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네가 오해할 만도 하지. 하지만 네 엄마 보험금으로 호의호식하려고 널 데려온 건 절대 아니란다. 그 돈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한테 꼭 필요할 때 쓰려고 은행에 넣어뒀어. 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 이렇게 남겨두고 가면서 네 걱정에 엄마가 눈이나 제대로 감았겠니?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구차하지만 네 엄마 목숨값은 내가 절대 줄 수 없다고 한 거란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아빠가 네가 자랄 동안 해준 것도 하나 없고 또 이렇게 데리고 와서도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구나. 아버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투두둑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목이 맨 듯 헛기침을 하시곤 다시 말을 이어서 하셨어요. 네가 원한다면 다른 곳에 갈 수 있도록 알아보마. 그 순간 또다시 버려진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또 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널 어떻게 버린다는 말이니? 아빠는 단지 네가 여기서 고생만 하니까. 옛날에도 엄마랑 저 버렸잖아요. 한 번 버렸으니까 2번 버리는 건 일도 아니겠죠? 아버지는 제 말에 적잖이 놀라는 눈치셨습니다. 민서가 네가 버려졌다고 생각할 거라고는 아빠는 생각지도 못했어. 그렇게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할 당시의 이야기를 제게 해주셨습니다. 변명밖에 안 되겠지만 그때 내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단다. 네가 자라며 한창 행복해야 할 시기에 병으로 한쪽 눈이 점점 실명되고 있던 상황이었지. 차마 네 엄마한테는 내 눈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을 할 수가 없더구나. 참 고운 사람이었는데 앞으로 평생 나 같은 놈 때문에 마음고생, 몸고생할 게 눈에 선했단다. 거기다 시력 때문에 더는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빚더미에 앉을 판이어서 마음 아프지만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네 엄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 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당장 이 아빠를 이해해달라고는 하지 않으마. 하지만 내가 너를 버렸다는 생각은 제발 하지 말아주길 바래.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버지와 제가 함께했던 시간은 짧았지만 헤어져 있던 그 긴 시간을 모조리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화해 아닌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 6학년이 되었을 때부터는 신문 배달을 시작했어요. 아버지에게 근사한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는 첫 월급을 몽땅 털어 백화점에서 산 지갑을 아버지께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주머니에 돈 넣어 다니지 마시고 이거 쓰세요. 민서가, 아빠는 지갑 없어도 돼.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아버지의 얼굴엔 환한 웃음이 번졌답니다. 재밌는 사실은 아버지는 그 후에 제가 몇 번이나 더 좋은 지갑을 사드렸지만 아직도 처음 사드렸던 그 지갑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원래 낡은 지갑이 멋들어지는 거야. 민석이 네가 아버지 나이가 되면은 진짜 멋이 뭔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웃으며 농담처럼 말씀하시죠. 사실 아버지의 나이가 아니어도 저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위해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가시던 그 마음을요. 시력을 잃고 가족을 떠나 보낸 후 아버지에게 그 세월은 얼마나 아픔이었을까요? 얼마나 어머니와 제가 그리웠을까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답니다. 어떤 날은 나 부끄럽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어도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 있었어요. 그럴 때면 괜히 아버지께 목욕탕을 가자고 얘기했답니다. 아버지, 나 팔꿈치 하얗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우리 부자는 찜질방에서 삶은 계란도 사 먹고 식혜도 사 먹으며 할 일 없이 하루를 보내곤 했어요. 그것도 전부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그 후에는 제가 서울로 대학을 가며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버지도 서울에서 함께 지내면 좋겠다 싶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더군요. 그런데 작년에 우연찮게 고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답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저 혼자 몸이 아니니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보, 나도 서울에서 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사람한테 치이고 일에 치이고 우리 그러지 말고 당신 고향에 가서 사는 건 어때? 나도 이참에 전업주부 한번 해보지 뭐. 아내가 그런 제 마음을 읽고는 먼저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고향으로 내려오자마자 그동안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시키던 아기 천사가 둘씩이나 한꺼번에 찾아와 주었어요. 제 인생이 이만큼 행복해지려고 어렸을 적에 그렇게 외로웠나 싶은 게 요새는 정말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행복하답니다. 아버지도 저 못지않게 긴 외로움을 보상받는 기분이신가 봐요. 민서가, 나는 너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리도 받는 게 많은지 모르겠구나. 고맙다.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약주를 한 장 걸치시면 저렇게 말씀해 주신답니다. 긴 사연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저도 아버지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버지,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다음 생에는 제가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어서 받는 사랑보다 더 많이 갚아드릴게요.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도시 생활에 지쳐 귀농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군요. 흔히들 회사 일에 지칠 때면 입버릇처럼 농사나 지을까 하는 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농사는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랍니다. 아마 시골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마음대로 되지는 않으면서 할 일은 어찌나 많은지요.
저희 아버지는 여든이 가깝도록 그렇게 힘든 농사일을 하셨어요. 평생을 고단하게 일하며 홀로 저와 오빠를 키워내셨죠. 아직도 눈을 감으면 아버지가 달그락거리며 밥상을 차리던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요. 동트기 전부터 일어나 쌀을 씻던 투박한 손도 떠오르죠. 반찬이라고는 멸치볶음과 콩자반 김치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밥은 항상 따끈하게 새로 지어주셨답니다. 그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이 나이가 되니 알겠더군요. 그러다 가끔 읍내에 나가는 날이면 가마솥에 튀긴 통닭을 사다 주셨어요. 그날은 오빠와 저만의 잔칫날이었죠. 요즘은 온갖 종류의 치킨들이 넘쳐나지만 그 시절에 먹었던 통닭만큼 맛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기 퍽퍽한 시절이었지만 저는 그 어린 날이 너무나 그립네요. 그때는 제 곁에 젊고 건강한 아버지가 계셨으니까요.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오늘 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워낙 말수가 적고 숫기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도 운 좋게 맞선으로 만난 어머니와 결혼을 하셨네요. 그런데 제가 7살이 되던 해 기침을 달고 살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주변에는 아버지를 도와줄 친척도 한 명 없었어요. 그래서 호랍이 혼자 자식들을 오롯이 떠안게 되셨죠. 그래도 아버지는 저희를 위해 참 열심히 사셨어요. 일하다 던져놓고 오는 한이 있어도 자식들이 끼니를 거르게 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러다 제가 부엌 일을 할 수 있게 되자 한시름을 놓으셨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도 그런 아버지가 고맙고 측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별로 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좀 달랐어요. 저보다 2살이나 많았지만 원하는 게 생기면 고집을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메이커 운동화를 사달라고 광에 들어가 한나절을 나오지 않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빠는 도시에 가는 사람에게 부탁해 그 운동화를 사주셨답니다. 그럴 때도 아버지는 인상 한번 쓰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해하셨죠. 오빠는 욕심이 많은 만큼 공부도 곧잘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시골을 떠나서 도시에서 다니고 싶어 했네요. 그렇게 집을 떠난 오빠는 학교 기숙사에서 3년을 보내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만 해도 1등을 놓치지 않던 오빠가 대학은 원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오빠는 걸핏하면 가난을 원망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갔어도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때 나보다 못했던 놈들도 다 학원 다녀서 좋은 대학 들어갔잖아. 개천에서 욕난다는 것도 옛말이라니까. 요즘은 돈 없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미꾸라지야. 상준이 오빠는 학원 한 번 안 다녀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장학금 받고 들어갔잖아. 왜 맨날 핑계를 찾아? 오빠가 기숙사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느라 공부 안 한 거 아니야? 이게 너처럼 공부랑 담싸한 애가 뭘 한다 그래? 그렇게 제가 바른 말을 할 때마다 화를 내더군요. 아버지는 아들을 대학에 보내느라 허리가 휘도록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도 오빠는 늘 불만만 얘기했지 좋은 소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대 다녀와 대학을 졸업하더니 기어이 서울에 있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원하던 서울행을 포기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버지는 큰 회사에 들어간 아들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평소 그렇게 과묵하시던 분이 그때는 읍내에서 거나하게 취해 들어오셨더군요. 나중에 들으니 그날 아버지는 생전 안 하던 자식 자랑을 늘어지게 하셨답니다. 좋은 소리 한번 안 해주는 아들이라도 그리 자랑스러우셨나 봅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오빠는 서울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혼할 때도 아버지는 농사짓던 땅을 떼어내 오빠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농사꾼이 논밭을 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고민 없이 아들을 위해 금쪽 같은 땅을 팔아버리셨죠.
아버지는 그렇게 주고 또 퍼줘도 미안해 하셨어요. 하지만 오빠는 인사도 없이 넙죽넙죽 그 모든 걸 잘도 받았습니다. 예전에 새끼를 낳고 지 몸을 먹이로 내주는 거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거미의 희생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마음 아파서 여상을 졸업하고 농협에 취직했답니다. 그러면 타지로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 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을 하며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소개로 만난 남편이 군무원이라 5년마다 근무지를 옮겨 다녔거든요. 그렇게 저까지 떠난 고향집을 아버지 혼자 지키며 세월이 흘렀네요. 그렇게 제가 낳은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저도 중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홀로 사시는 아버지가 너무 걱정되었어요. 입맛이 없으신지 살도 점점 빠지시는 것 같았죠. 그맘때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에게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서울살이 하던 오빠 내외가 귀농을 결심했다는 말이었어요. 하루는 서로 바빠 자주 연락하지 못했던 새언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가씨 나예요. 잘 지내시죠? 네, 애들한테 치이면서 그럭저럭 지내죠 뭐. 언니도 별일 없죠? 우리는 별일이 있죠. 아직 오빠한테 못 들었구나? 네? 무슨 일이요? 우리 부여에 내려가서 살기로 했어요. 오빠도 회사 생활 힘들어하고 무엇보다 아버님 혼자 지내시는 게 걱정돼서요. 네?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오빠는 곧 죽어도 서울에서 산다고 그러더니. 오빠가 겉으로는 그래 보여도 아버님 생각을 얼마나 하나 몰라요.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것도 뭐 아버님 똑 닮은 거 아니겠어요? 오빠는 그렇다고 치고 언니는 괜찮겠어요? 서울에서만 살다가 그런 농촌은 답답할 텐데. 그리고 영진이 공부는 어떻게 하고요? 영진이 때문에라도 더 내려가야겠어요. 서울에서는 여기저기 한눈 팔 곳이 너무 많잖아요. 거기 가서 딱 잡아두고 정신 좀 차리게 하려고요. 아빠는요? 좋다고 하세요? 아버님이야 너무 좋아하시죠. 혼자 적적하셨어도 어디 말씀하실 분이세요? 집 좀 손보고 내려간다니까 그러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그건 다행이네요. 근데 집을 고치려고요? 당연히 해야죠. 오빠가 안 그래도 걱정했었어요. 너무 낡고 추워서 손 좀 봐야겠다고요. 어르신들은 감기 한 번에 어떻게 되실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난방비 들어가는 거 생각하면 이번에 싹 손보는 게 이득일 거예요. 그럼 너무 좋죠. 저도 사실 아버지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언니네가 같이 살면 정말 한시름 놓겠네요. 새언니의 말을 들으니 가슴에 묵직한 돌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오빠를 얌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그런데 그제야 왜 어른들이 아들을 든든하게 여기시는지 알겠더군요. 딸처럼 살뜰하게 챙기지는 못하지만 크고 굵직한 효도를 하는 게 아들이구나 싶었어요. 사실 저는 아버지 걱정만 할 줄 알았지 낡은 집을 수리할 생각은 못했답니다. 그런데 오빠가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다는 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후 정말 오빠 내외가 귀농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조카까지 데려간 걸 보니 큰 맘을 먹은 것 같더군요. 저는 오빠가 이사하고 일주일 후 고향집에 내려가 봤어요. 집을 깔끔하게 손보고 화장실도 고치고 나니 제법 아늑하더군요. 아버지도 딱히 말씀은 없으셨지만 연신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계셨습니다.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손자까지 데려와 같이 살겠다는데 당연히 좋으셨겠죠. 사실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고 해도 시집살이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내려와준 새언니가 저는 무척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오빠의 귀농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아버지의 일만 돕더니 그걸로 성에 차지 않았나 봐요. 나중에는 버섯 농사까지 짓겠다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주변에 양송이버섯 농가가 몇 있었거든요. 오빠는 버섯과 친환경 농사를 지어보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더니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한다고 했어요. 아버지도 덩달아 신이 나셨는지 더 활력이 넘쳐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노력한 덕분에 농사의 규모도 점점 커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땅만으로는 부족해서 농지를 빌리기도 했죠. 다행히 새로 시작한 버섯 농사와 친환경 농작물 재배도 잘 돼가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어느덧 오빠 내외의 기농이 3년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날은 어머니의 기일이라 제사 음식 준비하러 고향집에 갔어요.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이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새언니를 도와 탕국을 끓이고 산적을 만들며 두런두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슬쩍 새언니의 귀농 생활에 대해 물어봤어요. 언니, 여기 사는 거 어때요? 일도 많고 아빠 모시기 힘들죠? 힘들긴요. 너무 잘 되고 아버님 건강하시니 너무 좋죠. 근데 아빠 연세도 있으신데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닐까요? 살도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아유, 안 그래도 저희가 말리느라 힘들어요. 다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도 굳이 나오신다니까요. 아가씨가 몸 좀 아끼시라고 말씀드려봐요. 돈 버는 재미에 빠지셨는지 도통 몸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요? 아빠도 참.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근데 오빠한테 들으니까 밭을 더 샀다면서요? 이러다가 오빠랑 언니 덕분에 우리 아빠 재벌 되시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는 싱거운 소리도 잘하세요. 언니 너무 고마워요. 사실 처음에 오빠가 농사 짓는다고 했을 때 전 반신반의했어요. 어려서도 밭일 한번 도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버티면 얼마나 버티려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빠 잘 모시고 건강 챙겨주시는 거 보니 솔직히 감동했어요. 아, 내가 뭐 한 게 있어요? 다 오빠랑 아버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잖아요. 오빠가 언니 만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정말. 아가씨 낙부끄럽게 왜 그래요? 이게 뭐 별일이라고. 장남이 아버님 모시는 게 당연하죠. 아버님 건강하시고 농사도 다 자리 잡고 좋은데 영진이가 문제예요. 아, 난 이제 걔만 정신 차리면 진짜 걱정이 없겠어요. 그때까지 웃던 새언니가 조카 얘기를 꺼내며 한숨을 쉬더군요. 아참, 영진이 재수한다고 했죠? 네, 아무래도 서울보다 교육이 문제긴 해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아예 기숙학원 보내려고요. 거기서 1년만 죽었다 생각하고 하라 그랬어요. 그래요? 똑똑한 애니까 알아서 잘할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언니의 어두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안 좋더군요. 그래서 다음 해에는 조카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랬어요. 그렇게 어머니의 제사를 잘 모시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사실 오빠가 귀농한 것부터 안심이 되는지 아무래도 전보다 아버지에게 신경이 덜 쓰였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하던 안부 인사도 느슨해지고 찾아가는 것도 뜸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새벽 산책을 나가셨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죠. 전화를 건 새언니는 우느라 말을 잘 잇지도 못했어요. 아가씨 어쩌면 좋아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지금 우는 거예요? 아버님이 아침에 동네 산책을 나가셨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어요. 지금 대전에 있는 병원이에요. 빨리 와요. 뭐라고요? 얼마나 다치셨는데요? 얼른 와서 얘기해요. 부여에서는 수술이 안 된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응급수술 들어가셨어요. 네?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허둥지둥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정신이 없어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도 기억나질 않네요.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서 아버지가 2시간째 수술 중이라는 말을 들었죠. 그런데 그 뒤로도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아버지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새언니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를 어쩌면 좋아요.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언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오가는 사람 뻔한 동네에서 갑자기 뺑소니라니. 그때 오빠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한숨을 쉬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제발 아침에 더 주무시라니까. 노인네가 쓸데없이 바지런을 떠시더니. 저는 그런 오빠의 말에 발끈해서 괜히 말이 곱게 나가지 않더군요. 오빠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빠 잘못이라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노인네가 날도 밝기 전에 자꾸 나가시니까 안 그래도 내가 계속 말렸다고. 근데 괜한 고집을 부리셔서는 참. 나이 드시면 당연히 아침잠이 없어지시는 거지. 아빠가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벌써 몇 년 된 버릇인데 그 탓을 해? 아픈 사람 탓하지 말고 범인을 잡아야지. 뺑소니범. 그게 어디 말처럼 쉽냐? 거기는 외딴 시골길이라 CCTV 같은 것도 없어. 오가는 사람도 없는 새벽 시간인데 범인을 무슨 두루 잡아? 오빠가 경찰이야? 왜 마음대로 단정지어? 일단 경찰 말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언성을 높이자 새언니가 눈물을 훌쩍이며 입을 열었어요. 이러지들 말아요. 아버님 저러고 계신데 둘이 악쓴다고 뭐가 달라져요? 일단 지금은 아버님 수술 무사히 마치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것만 기도해요. 그 말에 오빠와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수술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2시간이 더 지난 후 아버지의 수술이 끝났죠. 그런데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가 저희를 보며 난감한 표정을 짓더군요. 설명을 들어보지 않아도 아버지의 수술 경과가 좋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새언니가 의사에게 달려들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님 괜찮으신 거죠? 제발 아버님 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워낙 연로하신 데다 사고가 커서요.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의식을 회복하셔야 다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의식을 못 찾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것도 지금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희망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의사의 비관적인 말에 새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마치 제가 아니라 새언니가 친딸처럼 보일 지경이었어요. 그만큼 아버지와 정이 많이 든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네요. 그런데 중환자실로 옮겨진 아버지는 며칠이 지나도 깨어나질 않으셨어요. 그러다 2주 만에 혼수 상태에서는 깨어나셨지만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태로 한 달이 지나가도 차도가 없던 아버지는 결국 식물인간 판정을 받고 말았죠. 저희는 희망을 버릴 수도 그렇다고 기뻐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현장 조사를 마친 경찰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이렇다 할 소식을 전해주지 못하더군요. 새언니와 저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눈물바람이었죠. 그러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오빠에게 물었어요. 오빠, 경찰은 뭘 찾아보긴 하는 거야? 그 작은 동네에서 뺑소니범 하나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거기 몇 집이나 산다고. 자동차도 아니고 오토바이 사고를. 집집마다 오토바이 있는지 찾아만 봐도 금방 알겠어. 그건 다 찾아봤나 봐. 꼭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더라. 그래서 수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손 놓고 경찰만 바라보고 있어? 별 수가 없잖아. 경찰도 노는 건 아니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오빠는 답답하지도 않아? 아빠 간병하느라 고생하는 새언니한테도 미안하고. 난 정말 너무 화가 나. 영진이 엄마는
내가 미안해하면 자기가 남이냐고 더 서운해하더라. 그 사람이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좋아했어. 그래, 나도 알지. 이번에 새언니가 아빠한테 하는 거 보고 나 정말 감동했어. 딸인 나도 그러기 힘들지. 난 주말에만 와도 피곤하던데 언니는 매일같이. 상황이 길어지면 간병인을 알아봐야지. 그 사람도 너도 힘들어서 길게는 안 돼. 제발 그 전에 일어나셨으면 좋겠다. 고생만 하시다 이제야 오빠네 왜 효도 받으며 지내셨는데. 그러게 말이다. 내가 좀 더 일찍 내려왔어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오빠는 아버지의 병실을 안타까운 듯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와 교대한 새언니가 집에 들어간 날이었어요. 한데 그날 아버지를 뵈러 온 저희 남편이 병원에 있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고생한 새언니랑 맛있는 것 좀 먹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고마워하며 고향집으로 향했습니다. 새언니를 태워서 번화가에 있는 한우 전문점에 데려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동네에 들어서다 아버지의 사고 현장을 보게 됐어요. 마음이 착잡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더군요. 바로 그때 나무 사이에 길게 묶인 현수막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사고 목격자를 찾는다는 내용과 함께 오빠네 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길로 집에 들어가 새언니를 만나 물었습니다. 언니, 사고 난 자리에 현수막이 걸려 있던데 경찰이 만든 거예요? 아니요, 제가 하자고 했어요. 아버님은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요. 그래서 난 결심했어요. 뺑소니범은 내 손으로 잡아요. 이제 더 이상 경찰도 못 믿겠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 노력을 봐서라도 아빠가 얼른 일어나셔야 할 텐데. 꼭 일어나실 거예요. 걱정 말아요. 아버님 그 연세에도 얼마나 팔팔하게 농사일을 하셨는데 이만한 일로 무너지실 분이 아니에요. 새언니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고 그런 저를 보는 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한참이 지나도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포기는 이르다며 새언니는 현수막을 계속 붙여놓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결국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요양병원으로 모셔 간병인의 도움을 받게 됐어요. 하지만 아무리 간병인이 있다고 해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비록 저를 알아봐 주시거나 반응하진 않지만 그렇게라도 살아 계신 것에 감사했죠. 그런데 어느 날 요양병원 화장실에 갔다가 고향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눈에 저를 알아본 이웃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네요. 아이고, 이게 누구냐? 너 여정이 아니냐? 아주머니, 안녕하셨어요? 건강하시죠? 그래, 나야 뭐 괜찮지. 근데 아버지는 좀 어떠시냐? 못 일어나신다는 말은 들었다만 아직 차도가 없으신 거야? 네. 이 병원에 모셨는데 아직 그러세요. 간병인이 있는데 오늘은 주말이라 제가 옆에 있으려고 왔어요. 네가 고생이 많구나. 이래서 사람은 딸이 있어야 되는 거야. 못된 네 오빠만 있어봐라.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측은한 신세가 됐겠니? 오빠가 왜요? 오빠 거기 가서 아버지 모시면서 정말 효도하고 살았어요. 새언니도 그렇고요. 어릴 때하고는 달라요. 뭐, 효도? 아유, 동네 개가 웃겠다. 네 오빠라는 인간이 아버지를 얼마나 부려먹었는지 못 봐서 그래. 오죽하면 몇 사람이 너한테 전화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고민도 했어. 너야 결혼하기 전까지 아버지 곁에서 얼마나 잘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봤잖니. 근데 너희 오빠는 예나 지금이나 어쩜 그렇게 차갑게 구는지. 오빠가 겉으로 표현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도 아버지를 얼마나 챙기는데. 2번만 챙겼다가는 골병 들겠구나. 네 오빠가 밤낮 없이 나이 먹은 아버지를 논으로 밭으로
얼마나 불러댔는지 아니? 그것도 일 못한다고 매일 구박하면서 말이야. 네 아버지 이런 사고 아니었어도 그대로 일했으면 아마 금방 쓰러지셨을 거야. 네? 아버지가 나서서 일하신 게 아니고요? 뭐 처음에는 아들 며느리에 손주까지 데리고 살게 됐다고 자랑도 좀 하셨다만 나중에는 그럴 여력도 없었어. 워낙 일에 치여서 사람들하고 어울릴 틈도 없었거든. 어디 그뿐인 줄 아니? 재작년 겨울에는 이장이 너희 아버지한테 뭘 좀 여쭤보러 갔다가 깜짝 놀랬대더라. 방이 너무 냉골이라서 말이야. 나중에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알뜰해서 그렇다고 했다던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노인들한테는 감기도 무서운 법인데. 농사 짓는다고 아버지를 그렇게 부려먹고 번 돈은 다 지들이 꿀꺽하고는 그 기름값 몇 푼 한다고 다 늙은 아버지를 냉골에서 주무시게 해. 아주머니, 그게 전부 사실이에요? 내가 더운 밥 먹고 왜 쉰소리를 하겠어. 안 그래도 너 보면 말을 한번 하려고 했어. 근데 오빠네 내려오고 나니 너를 도통 볼 수가 없더라고. 네, 제가 좀 바빠서. 너 나중에 시간 되거든 너희 아버지 통장도 한번 싹 살펴봐. 아버지 돈으로 농사에 들어가는 비용 다 써놓고 정작 번 돈은 고스란히 네 오빠 주머니로 들어갔단 말도 있어.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빠랑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 아유, 그나저나 아버지가 어서 일어나셔야 할 텐데. 바빠도 그나마 아침에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낙인 양반이 하필 그런 사고를 당해서는. 아유. 그러면서 눈물까지 찔끔거리셨죠. 잠시 후 저는 아주머니와 헤어지고 병실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좀처럼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은 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그냥 오빠네외에게 직접 해명을 들어보기로 했네요. 다음 날 저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고향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사실을 물었더니 오빠가 펄쩍 뛰며 소리치더군요. 너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서 이래? 아무리 귀가 얇아도 그렇지 남의 말 한마디에 오빠를 파렴치한 취급해? 왜 그렇게 펄쩍 뛰어? 본 사람이 있으니 하는 말이잖아. 오빠가 그러니까 더 이상해.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렇지. 너 오빠가 여기 내려와서 아버지 농사 키워드리고 집도 수리해서 좋은 집에 사시게 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거기다 이 새언니는 언니 잘하는 건 너도 알잖아.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란 생각이 들어. 이 집 고친 비용이랑 농사 짓겠다고 일버린 비용은 어디서 났어? 그거 다 아버지한테서 나온 거 아니야? 그래놓고 수익금은 아버지한테 한 푼도 안 드린 거 아니냐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 다 서울생활 정리한 돈으로 한 거야. 내가 돈을 보태드리면 드렸지.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온 건 하나도 없다고. 그래? 내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새언니 동생한테 다 물어봤어. 나한테 사돈 연락처가 있더라고. 그래서 안부 묻는 것처럼 연락했더니 오히려 자기 언니 걱정하던데? 새언니가 서울에서 다단계 사기당해서 카드 빚에 대출에 장난 아니었다던데? 그거 오빠가 집 팔아서 싹 정리해줬다며? 그리고 나서 갈 곳 없어지니 아빠 생각하는 척 여기 내려와 빌붙은 거 아니야? 뭐? 그건 몇 푼 되지도 않았어. 내가 직장 생활한 게 몇 년인데 모은 게 그 집 하나였을까 봐? 퇴직금으로 갚아도 그 정도는 문제 없었어. 오빠 주식하느라 퇴직금 미리 땡겨서 다 날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때도 돈 빌리러 윤서방한테도 전화했었다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걸 마누라한테 다 말했어? 입도 참 가벼운 자식이네. 근데 그건 벌써 한참 전 일이야. 그때 까먹은 거는 다 복구하고도 남았어. 내가 그걸 믿을 것 같아? 오빠 말은 이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 그런데 그때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치며 새언니가 나타났어요. 아가씨, 듣자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익숙하지도 않은 농사 지으면서 아버님을 얼마나 챙겼는데 어떻게 동네 사람 말 한마디에 이럴 수가 있어요. 공부해야 하는 영진이까지 데려와서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너무 섭섭하네요, 정말. 그래요? 뭘 했는데요? 아버지 돈으로 농사 지으면서 노인 부려먹은 거요? 아니면 한겨울에 보일러 꺼버리고 입김 나오는 방에 사시게 한 거요? 아빠 밥이나 제대로 챙기긴 했어요? 안 그래도 자꾸 아빠가 말라가시는 게 걸리더니 언니야말로 내가 그렇게 믿고 고마워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냐고요, 글쎄. 그리고 막말로 그렇게 걱정이 됐으면 아가씨가 자주 와보지 그랬어요? 우리가 내려오니까 아가씨도 마음 딱 놓고 잘 오지도 않았잖아요. 아가씨 3년 동안 이 집에 몇 번이나 와봤어요. 그리고선 갑자기 효녀 흉내내지 말아요. 어차피 아가씨도 자기 식구 챙기는 게 먼저 아니에요? 출가 외인이면 출가 외인답게 굴란 말이에요. 자꾸 친정 드나들면서 잘하려는 사람 들쑤시지 말고. 뭐요? 언니, 이제 본색이 나오는군요. 어쩐지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없지. 시집 올 때부터 찬바람 쌩쌩 불던 사람이. 그래도 나이 먹으면서 좀 변한 줄 알았더니 다 내 착각이었나 봐요. 그건 내 알 바가 아니니까 할 말 다 했으면 그만 가봐요. 그동안 아버님 수발 드느라 농사일이 얼마나 밀린 줄 알아요? 아가씨랑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요. 언니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오빠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그러더니 대문 밖으로 거칠게 잡아당겨 끌어냈죠. 저는 안간힘을 쓰며 버텼지만 역부족이더군요. 그렇게 저는 결국 친정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아버지께는 어떻게 했을지 대충 감이 오더군요. 나이 들어 기운 없는 노인을 쥐락펴락하며 마음대로 했겠죠. 저는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오빠만 믿었던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병원에 누워 계시는 마당에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네요. 그리고 며칠 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한 통 받게 됐어요. 상대는 저희 아버지의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이었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혹시 무슨 실마리가 나왔는지 물었습니다. 한데 돌아오는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바로 오빠 내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저 혼자 경찰서에 오라는 말이었죠. 저는 영문을 몰라 당황했지만 경찰서에 서둘러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며칠 전 아버님 사건의 목격자가 연락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현수막을 보고 제보를 하려고 전화했더니 오빠 내외가 진술을 하지 말라면서 돈을 줬답니다. 그게 벌써 몇 달 전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목격자가 2명이나 더 있었어요. 그 사람들 다 한결같이 제보를 하려다가 돈을 받고 입을 다문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돈을 받은 사람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안 되겠는지 저희를 찾아온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랑 새언니가 목격자를 찾아서 범인을 잡겠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범인 잡을 기회를 일부러 막았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범인이 잡히면 안 되니까요. 아버님을 오토바이로 다치게 하고 도주한 범인은 바로 오빠 내외의 아들이거든요. 네? 우리 조카라뇨? 그럼 영진이? 제 조카가 그랬단 말씀이세요? 말도 안 돼. 저는 듣고도 믿기지 않는 말을 경찰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다시 한번 힘주어 사실을 강조하더군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오랜 시간 공들여 수사했고 바로 오늘 자백도 했습니다. 지금 저 방에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아니요. 안 보는 게 좋겠어요. 볼 자신이 없어요. 저는 차마 조카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은 바로 저희 조카였어요. 조카는 기숙학원에 들어가 재수를 했는데 그곳이 너무 답답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말에 외출을 나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외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친구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집에 돌아오다 사고를 낸 거죠. 말로는 안개가 심해 미처 할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조카는 새벽까지 술을 마셔 음주 상태였다고 해요. 그렇게 사고를 낸 조카가 아버지를 버려두고 집으로 도망쳐버렸다네요. 그때 두려움에 떠는 아들을 발견한 오빠 내외가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자식이 걱정된 두 사람은 사고의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말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저희 아버지는 차디 탄 길에 누워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던 거죠. 아버지가 손자를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피눈물이 났죠. 그토록 사랑한 아들과 손자에게 버림받은 아버지가 애달파서 가슴을 쥐어뜯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당해야 할 슬픔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힘겹게 버티시던 아버지가 결국 세상을 등지고 말았던 겁니다. 오빠와 새언니가 조사를 받던 와중에 아버지의 부고가 전해졌어요. 그래서 세 사람의 죄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조카는 음주 뺑소니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중형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범죄를 숨겨주려고 한 오빠 내외도 구속 수감됐습니다. 사고 증거를 없애고 목격자의 입을 막았으니 증거 인멸죄를 저지른 거죠. 그렇게 폭풍 같던 모든 순간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에게 남은 것은 가슴속 깊은 상처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오빠에게만 아버지를 맡겨두고 게으름을 피웠던 지난 날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네요. 자식에 대한 책임은 어느 한쪽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부모에 대한 책임도 어느 한 자식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아 이렇게 아프게 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드리는 안부전화 한 번, 함께하는 저녁 식사 한 번을 미루지 마세요. 별일 아니라며 미뤄두었던 그 일이 훗날 가슴에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에 함께 공감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다소 무거운 사연의 결말에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부디 사연자분이 마음을 잘 추스르시길 바라면서 사연자님을 멀리서나마 응원합니다. 사연 함께 해주신 썰맘 식구 여러분 감사합니다.